화면 너무 클로즈업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네, 윤갑입니다. 네. 오늘 초췌하다. 아, 그러네요. 저기 초췌하게 나올 줄 몰랐네요. 오늘 거울 보니까 멋있던데. 네. 예. 이쪽이 아니고. 네, 오늘은 뭐 개국 이래로 가장 기쁜 날이죠. 네. 떡 돌리는 날. 아, 이게 8년, 9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날인데요. 막상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딱 보니까 약간 허무해. 집이랑 논현동이랑 서초동이랑 너무 가까워요. 그림을 넣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거의 막 대통령님 오실 때는 이 새끼들 헬기 띄우고 그랬는데. 네, 오늘도 헬기 띄우긴 했습니다. 다만 헬기 괜히 띄운 거죠. 그 너무 짧아. 딱 8분 거리라고 그래요. 8분 거리다 보니까 지금 방송국들도 계속해서 같은 화면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돌릴 화면이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내가 방송 끝나고 곧바로 지금 어머니 병원을 가야 돼서 네. 오늘 옷도 그 와이셔츠 넥타이 안 메고 오늘 화장도 안 했어. 그래서 오늘 거의 날방인 것 같아. 저도 자다가 그냥 바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적어도 9시 반에는 일어나리라 생각했는데 9시 반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근데 그 이명박이 그 기자회견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히는데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세히 못 봤는데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예. 혼자 좀 하고 있어.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예, 혼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뉴스 좀. 네. 저 이명박 하기 전에 다른 뉴스. 네, 어쨌든 오늘 이명박이 소감을 밝혔는데 소회가 내용이 좀 비문투성이었죠. 비문투성이었는데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이때 저와 관련된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안반도 환경이 뭐가 이렇게 엄중합니까? 다 해결해놨는데 완전히 그 빵 터졌고요. 민생 경제도 괜찮습니다. 네가 대통령 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비문이 나왔던 게 제가 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전직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목적어가 빠졌죠. 뭐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일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수구진영이 다시 설마 또 대통령을 내서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오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직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정치보복론을 한 번 더 리바이벌하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정치보복론은 어제 뭐 그쪽 변호인단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확신한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뭘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치보복론을 얘기했는데 누가 알려준 건가 같습니다. 정치보복론을 주장해봤자 판결에서 아, 네 죄가 30년형인데 아무래도 정치보복이니까 한 10% 까주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셨듯이 혀를 몇 번 낼름거리냐.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가까이 가서 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혀를 한번 싹 내밀면서 한번 입 주변을 핥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뜬금없는 거는 알아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뭐 이명박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요. 좀 다른 뉴스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이런 농담을 했었죠. 우리 안희정 지사에게, 전 지사에게. 정규재가 한번 안희정이 위장전향했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왜 위장전향을 했느냐. 자기가 안희정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 원래 주사파였잖아. 너 원래 주사파였는데 혹시 전향했냐? 어느 조직에서 나온 것 같아. 아, 이렇게 초췌하게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괜찮았었는데, 네. 이 안희정이 전향했다고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
그런 단어는 구시대 유물에 불과하다. 나는 전향했다 안 했다를 이렇게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제가 냅다 그걸 갖고 특종이라고 안희정 위장 전향 안 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죠. 뭐 한마디 해주시죠. 방송을 정신없이 해. 완전 아마추어들이야. 지금 원래 본방이 11시인데 이걸 지금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그냥 찌개다시 중간에 찌개다시로 하는 거예요. 맞아 찌개다시로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해도 예. 좀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거 오디오로는 못 올리겠다 진짜. 잘라서 올려야지. 예. 자 그리고 또 어제 뭐 SNS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민주당 개헌안이 엄청나게 후퇴했다. 민주당 개헌안이 거의 뭐 내각제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개헌안에 보면은 내각제적인 요소가 뭐 인사권, 예산권 등등을 국회로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좀 욕을 많이 먹었죠. 자, 일단 그 파이낸셜인가요? 예, 자 개헌안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주당은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만든 안은 있어요. 네. 만든 안은 있는데 야당 애들이 나오는 거에 맞춤형으로 몇 가지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용으로 최종 안이 있고 100% 관철시키는 안이 있고 이제 양보를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자유당이 뭘 던지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상용으로. 예. 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가 어제 단독으로 이야기한 그 안은 여러 버전 중에 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버전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게 민주당의 최종 100% 관철하려는 그 안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협상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는 방송은 에피타이저 방송입니다. 본 방송이 아니고 그냥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방 아닙니다. 혹시 소리 안 들린다는 분인데 소리 다 들리시나요? 어떠세요? 저희 스피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개인 스피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유당이 계속 강짜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거는 최종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도 아닙니다. 네. 예. 뉴스에 나온 그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수파가 주장하고 있는 안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민주당을 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으세요? 뭐 친한 기자가 뭐 그렇죠. 예. 좀 갖고 있는 거 좀 줘봐 좀. 왜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발 담근 의원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권고하겠다, 권유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주장을 했고 그 최고위원회 안에서는 그런 결정이 안 났어. 안 났는데 이거를 바깥에다가 누가 흘렸고, 그래서 마치 최고위원회에서 박수현 예비후보한테 사퇴를 권고한 것처럼 지금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어차피 국회는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하지, 사실 민주당안,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는 타이밍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안에 협상할 수 있겠어요? 지네 당내에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쉽게 해서 이거예요.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미 예상할 수 있는데
시험 날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 왜냐면 벼락치기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버리면 벼락치기도 포기해버리는 상황. 근데 대통령 안은 뭐 이제 야당들의 안을 갖고서 뭐 부칙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난 플랜 B로 갈 거다. 진도를 쫙쫙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당 입장은 어떻게든 협상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든 이걸 파토를 놓겠다. 그런 것 같고, 내가 조금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왜 한심하냐면 또 하나만 한 얘기했어. 이미 지난번에 그 여야 대표 초청 그 청와대 오찬을 할 때 그때 이정미가 헛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예. 뭐라고 헛소리를 했냐면은 그때 이미 뭐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면 그게 최선이긴 하지만 시기에만 맞추면 국회의 책임 공방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 이게 뭔 말이야? 1년 내내 뭐 했는데? 뭐 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민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함은 물론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가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들은 선거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빨리 계속 협상을 촉구를 했어야지.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떠드냐 이거야.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21일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거라는 뉴스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정미가 뭐라고 했냐. 국회가 쪼개져 버릴 것. 뭐 그럼 지금은 국회가 뭐 뭉쳐져 있나? 뭔 소리야 이게. 정할모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내 정의당 국회의원들 보면 내가 국회의원 해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쟤네들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어. 무슨 대학 정치 동아리 애들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개헌안은요 이미 기차는 달리고 있어요. 기차는 달리고 있고 자유당은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겠다 뭐 그런 포지션인 것 같고 나머지 정당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의원, 지금 현재 제적의원이 293명입니다. 293명에 3분의 2면 몇 명이지? 모르죠. 제가 숫자 약하거든요. 98명이 그러니까 196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그 숫자 만들어낼 수 있나? 못 만들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게 되면 지금 향후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부결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큰일 나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방선거 자유당은 야당들은 지방선거 그냥 포기하겠다. 네. 그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장들의 분권을 원하는 부분은 완전히 공통 부분이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그 지자체장들과 그 야당 중앙당들 간의 알력과 갈등이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현재 예상대로 청와대에서 3월 21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개헌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게 국회에서 자동으로 시한폭탄 있잖아. 네. 시한폭탄처럼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이 시작돼 버려. 그럼 국회는 3월 21일에서 60일을 더하면 그게 언제냐? 4월 5월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는 국회는 무조건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해야 돼.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월 중순이면요. 지방선거 딱 한 달 전입니다. 한창 이제 선거운동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있을 때 국회에서 그걸 부결을 했다. 네.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일단 자유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국회 부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등. 그러니까 자기 소속 당의 어떤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입법부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발언권을 잃는 거예요. 시간을 줘도 합의 못하고 대통령이 아는 애도 뭐 전혀 뭐 끌려다닐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헌 얘기를 합니까 감히.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개헌과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 각 정당의 국민에 대한 공통 약속이다.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개헌 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예. 대통령 개헌안을 문제 삼기 전에 국회가 개헌안 발의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반성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뭐 정확해. 이런 국회가 뭐 인사권을 가져가고 예산안을 가져가고 총리지명권을 가져가면은 그건 어떻게 합의할 건데? 나라를 완전히 국정을 표류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저기 이원 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건 말장난을 해봤자 국회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온 국민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유당 전략은 그냥 파토를 놓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벼락치기 공부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시험을 보이콧 해버리겠다. 이 얘기인데 시험 보이콧하면 그냥 니네 빵점 처리야 이 새끼들아. 네, 이 그거예요. 대통령 개헌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국민들이 대통령 개헌안과 여론이 상당히 매치가 되잖아요. 그걸 별다른 명분 없이 부러뜨리게 된다면은 그 지지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데미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힘들 거라는 전망을 왜 할 수 있냐면요.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해야 돼요. 과반수 의결이 되려면 타협이 돼야 돼. 지금 상태로는 타협이 힘듭니다. 타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 집정부제 안으로 자유당과 합의를 하게 되면 타협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이 경우는 민주당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돼. 민주당이 지금 어제 파이낸셜 뉴스 그 나왔다는 그 안이 아마 이런 거예요. 자유당하고 협상이 가능한 네. 그런 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거의 다 지금 힘을 쫙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안이 저기 4년 중임제는 일단 수용하고 나머지 의회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야당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기성권 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껍데기만 대통령제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거 의원 내각제야.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 것 같으면 대통령 뭐하러 하나? 대통령제 그 껍데기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 있지. 대표적으로 김종민. 김종민은 감각이 꽝 됐어. 아니 요즘 지금 제가 요즘 화가 나는 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 나빠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왜 그러냐면요. 본인들이 이제 제2의 노무현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죠. 예, 친노 정치인 중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꿈은 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의회 안에서 계속해서 재선 삼선하면서 권한, 인사권 같은 걸 갖고 힘을 더 쓰길 바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좀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소야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친다면서 권한을 뺏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연정이라든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국회 권한이 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국회 그러면 다수당이 권한을 가져가서 국회의원 니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참여해라. 그 의지를 갖고 대연정을 추진하고 내각제를 선호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정치인들은 그 껍데기만 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구상을 하셨던 그 시대의 정치적 환경이 있는 거거든. 지금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고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서 수립된 정부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처해 있었던 그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과 현재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관가를 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껍데기만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그대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각제 요소를 최대한 막 집어넣고 여기에 소위 친노라고 하는 이거 최인호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 친노라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거죠, 사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니, 나 요즘 진짜 친노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열받칠 때가 많아. 지들은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5년이나 가까이 모셔놓고 말이야. 정치 철학을 개 뼈다귀처럼 어디다 내다 버리고 뻘짓들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뭐 그 대통령 아니 곧 민주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SNS를 통해서 민주당을 오해를 우리가 굳이 안 꺾고 이렇게 압박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또 지지자들 뜻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SNS로 밝히고 뭐 전화 드리고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뭐 지금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 이런 것까지 국회에서 다 들고 가버리겠다. 이런 이 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발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집권 그리고 향후 민주당이 국정을 끌고 나갈 때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번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 권한을 뺏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속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뭐 민주당 누가 잡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80석을 차지한다. 200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모든 권한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빅피처 큰 그림까지 그렸다 그러면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정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어야지.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을 막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정당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요소, 토대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에서 상향식 민주주의 이 구조를 갖춰놨을 때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져가도 당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데 현재의 이 구조에서 국회가 권한만 가져간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져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을 얻기도 힘들죠. 지난 1년간 그럼 국회에서 무엇을 보여줬는가를 묻는다면은 지금 그런 주장은 택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뭐 집권 여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딱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정발이 혁신안이 뭐 10% 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대신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국회가 자기들이 어떤 민주주의 질서를 갖춰가는 수준에 맞게 권한을 가져가야지 자기네 정당 질서는 민주주의적인 토대 시스템 이거를 완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권한만 쏙 가져가겠다고? 이건 염치가 없는 짓이지. 최소한 비례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네. 한 주제로 너무 오래 하면 네. 또 다 빠져나갑니다. 네. 빨리 자, 우리 이명박 특집이니까 이명박 얘기 이제 11시 지났으니까 이명박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이명박 소환을 앞두고 의미 있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이계라고 하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이명박 집으로 모여들었죠. 네, 졸개들이 좀 모여들었죠. 네. 졸개들이. 근데 시민들이 없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니?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니? 네.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시민들이 없다는 거. 이거 박근혜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어요. 역시 두 전직 대통령 놓고 보면은 박근혜 인기가 짱짱맨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래도 확고한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팬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전체 지지율의 4%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막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얼마 안 되더라도 확고한 지지층인데 야 이명박은 정말 우리 각하 진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백성이 빵명. 그러니까 이날 오늘 저 아침에 그 김영우
주호영, 권성동, 뭐 이재호, 안경률, 최병국, 뭐 이렇게 쭉 갔네. 그렇게 네. 많이 가지는 않았네. 네, 많이 가지는 않았고요. 이 사람들 저는 또 내재적 적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마당에 진짜 왜 각하를 계속 찾아다닐까? 왜 각하가 뭐 발표하면 뒤에 병풍으로 서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알았습니다. 뭐야? 각하. 저기 혐의 조사를 받으실 때 가능하면 각하가 다 뒤집어 쓰십시오. 저는 그래도 끝까지 보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아, 살려달라고 온 거구나. 각하. 내 이름은 불지 마. 저는 그래도 끝까지 보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줬잖아. 그러니까. 네. 검찰 가서 내 이름은 부르지 마. 이런 거. 백준이 같은 애들, 백준이 같은 애들은 괘씸하게 각하한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걔한테 뒤집어주고 형량을 저쪽으로 서로 나눠 가지시고 저는 끝까지 각하 보필했습니다. 요거 하려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뭐 지금 요 근래 이명박 주변에 있던 애들 검찰만 갔다 오면은 연락이 끊어져. 전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연락이 끊어져. 함흥차사. 이명박이가 전화 띠띠띠 해가지고 띠 하면은 그냥 뚝 끊기거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 딱 보내. 바쁜 일 있어 나중에 전화 오십시오. 형기 다 마치시면 전화 걸어주십시오. 뭐 이러겠죠.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검찰 가시던 날이 4월 25일이었나? 예. 제가 그날 그 대검찰청 앞에서 밤을 샜는데요. 그때 직장인인데, 거기서 밤을 새고 아침까지 먹고 출근을 해서, 내 의자에서 잠을 쿨쿨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때 우리 그 대통령님을 지키려고 했던 시민들이 그 서초역, 그 주변을 정말 꽉꽉 메웠었습니다. 네, 논소련님께서 그날 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다 아마 쉽게 잠든 사람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명박의 지지자들은 다 잘 잤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와. 심지어는 근데 오늘 현장에 일반 시민들이 없었다는 거짓이심,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아, 가짜 뉴스야?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각하 오늘은 감옥 가기 좋은 날. 뭐 이런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이명박 그러니까, 잘 배웅하려는 시민들이 그렇지. 너 이 새끼 이제 가서 오지 마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뭐 그런 장성곡 불러주기 위해서 조롱연수 마악들을 들고 많은 시민들이 집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검찰을 가서 한 말 아까 혼자 했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근데 오늘 그 입장문을 보면 이 새끼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없어. 이 문장에 자기 성찰은 하나도 없어. 수사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 성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어떻게든 뭔가 그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뭔가 막 야 지금 이런 거 할 때야 막 뭔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망을 쳐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게 보여.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한반도 안보 환경이 어렵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소환하기에 심적 부담이 들겠죠. 그럴까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안보 환경 싹 정리하시고 또 경제 싹 살려놓으셨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부담 없이 소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이가 민생 경제 어렵고 야 이 새끼야 아유 민생 경제 어렵다는 건요 극히 주관적이라 가지고 인류 역사 이래로 민생 경제가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어.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 경제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본인은 지금 다 하도 차명 계좌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뭐 변호사비 쓰기도 만만치 않다는 게 실제로 돈이 없게 하겠냐면은 다 차명 재산들이니까 이게 돈 돌려쓰기가 만만치 않다. 그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아니 진짜 이명박 민생 경제는 힘들 것 같아. 지금 얘가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차명 계좌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야. 뺄 수가 없죠. 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실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 돈만 써야 되는데 왠지 이게 조금씩 줄어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져. 초조하죠, 초조. 저희 생명이 깎이는 것 같지. 이게 조그만 밀폐된 방에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겠죠. 빼달려 놓은 돈 같은 경우 저거 걸리면은 압수당하잖아. 그렇죠.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명해 놓은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다스 같은 경우도 저거 자기 혐의 벗으려면 다스 내 거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 그럼 진짜 재산을 통째로 홀라당 이상은이가 가져가는 거야. 예, 청계재단도 빨리 국고에 귀속을 시켜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게 그 막 도망치고 싶은 그 심리가 묻어 나오는 게 바로 민생 경제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구차해. 구차합니다. 네. 그리고 안보 환경 아주 좋아 지금. 이 동북아에 건국이래로 이렇게 안보 환경이 좋을 때가 있었나? 그러니까 슈퍼문이 떴어 지금.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달이 떴어. 안보의 달, 평화의 달. 아주 이명박 잡아가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이제 가서 나오지 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 이게 없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제일 웃겼던 게 이거야. 저를 믿고 지지해 준 분이 있으면 거기 나왔을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각하 데려가지 잡아가지 마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생각하는 쥐새끼가 생각하고 있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 이거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나 하다보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못 봤습니다. 이명박 각하 잡아가지 마십시오. 이명박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 네이버 댓글에서도 못 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참 애잔하면 애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기한테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나? 과거의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늙으면 옛날 생각하고 그래. 현재 시점이 헷갈려요. 네. 그래서 그 황성예태라는 노래 보면 그런 게 있죠. 부르실 거예요? 부르지 마. 아무리 좋은 노래면 부르지 마시고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일까? 진짜 미안해야 할까?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너와 네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검찰 다 불려가 있고 지금 이명박 전화 안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인데 미안하다는 말씀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말을 아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심이었는지 싶은데 다행히도 아직 지금 나왔다는 얘기 없죠? 검찰에서. 네, 그리고 원래 묵비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절차가 일찍 끝나서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말을 조절조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막 자기가 엄청난 결심을 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깔 거 있다 이 뉘앙스예요. 얘는 지금 마지막까지도 야,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 니네 거 알고 있는 거 있거든? 근데 마치 자기가 대범하게 내가 말을 아낄게. 야야야, 그거 안 이 돼. 얘기거든. 그러면 안 돼. 알고 있는 거 다 까 지금. 그 감옥 들어가가지고 얘기해봤자 그 누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새끼 정말 검찰, 국정원,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댓글 달고 그리고 그 아고라라든지 그 댓글에서 약간 파워 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댓글 좀 조심해 뭐 이런 협박까지 하고 했던 새끼가,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셨던 그 식당들 세무조사까지 다 했던 새끼가 정말 별별 치졸하게 다 뒤졌던 놈이 까봐 이 새끼야. 까봐. 이 새끼들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 만들어서라도 까든가. 벌써 6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안 까. 그냥 짜자 이 새끼들아. 그냥 손모가지 내놓던지. 자, 뭐 각당 반응도 좀 들어볼까요? 네. 홍준표. 모든 것은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참. 뭔 소리야? 이게 뭐 저기
이명박이 그럼 그 지방선거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명박이 그 많은 죄를 졌단 말입니까? 죄를 졌으면 수사를 해야지. 근데 저는 이 야당들 있잖아요. 그 바미당도 그렇고 또 자한당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명박을 지지한다. 우리는 친이 정당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있어. 선은 딱 그어놨어.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근혜처럼 국정농단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아, 개인 비리? 아, 그러니까 개인 비리다 이거거든. 와, 이 새끼들 진짜 정신승리 오지게 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이거 정말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지금 불려가는 건데 개인 비리래. 지금 요 말을 그대로 저 현수막을 만들어서요. 이번 지방선거 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 비리, 이명박 비리는 개인 비리에 불과. 확실하게 워딩이 나온 거예요. 이번 지선은 그냥 이거 갖고 다녀도 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 막 유세하고 다니면은 이명박 비리는 개인 비리에 불과. 홍준표. 홍준표. 네. 겹다운 표. 네. 지금 뭐 혐의에 불과해서 뭐 개인 비리에 불과. 100억이니 60억이니 뭐 180억이니 이런 140억이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면은 야, 이 정도 스케일 개인 비리라고 말하는 쟤들이 과연 지방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을까? 국민들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김성태. 아, 이 새끼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 노무현 대통령 비극으로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정치보복 이야기하는 거거든. 김성태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이명박 다 안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확실히 오늘 나와가지고 또 검찰 따라가지 그랬어. 이명박 딱 가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대표 가지고 카카 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따라가고 그러지 그랬어요. 얘는 있잖아. 김성태는 솔직히 말해서 애가 많이 배우질 못한 것 같아.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티가 어떻게 나냐면은 말을 막 하는데 논리적인 정합성이 하나도 없어. 항상 흥분해 있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을지.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극도로 고조된 와중에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된 대신 사회적,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말입니까? 얘 어디서 뭐 좋은 말은 이렇게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을 떠드는데 이 새끼는 못 배운 티를 너무 팍팍 내고 다녀. 이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민주적 합리성이 마치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면 정말 정권을 줘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말이든 글이든 딱 읽었을 때 이거를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 글과 말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글과 말을 한 사람이 무식한 거야.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떠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된 대신입니다. 그러면 반비례고 시소 같은 거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그렇고 유승민이 뭐라고 했냐면 유승민은 일단 몸을 사렸어요. 직전에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들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말씀드리겠다. 일단 당장 어떻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개헌을 이야기해. 개헌 아니나 갖고 와. 갖고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동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명박 소환되는 거하고 얘들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이가 소환되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폐해를 극복하는 게 이번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와중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밝지 않다. 뭐 이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소리,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 그래. 개헌 얘기를 하려면 개헌안을 가지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가 그래서 발라버렸어.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몰렴치한 행동에 국민이 분노한다. 헛소리하지 마라. 예. 정치 보복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저쪽에서 정치 보복론을 들고 나오면은 우리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공박함을 좀 겪겠다. 저게 프레임화되고 모든 언론이 써대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오고 보니까 정치 보복론 실컷 떠들어봤자 뭐 정치 보복이란 단어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그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정치 보복? 아니, 정치 뭐- 보복이야. 해버리면 또 어쩔 거야? 예, 맞습니다. 수사는 어쨌든 뭐 윤석열 검사장이 하는데 뭐 윤석열 검사장이 뭐 보복할 게 뭐가 있어? 직관적으로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볼까요? 예, 오늘 또 후둔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쓰레빠를 찍찍 끌고 서울시청에 나타나서 기념사진까지 히든카하고 기념사진 찍었던 그 싸가지 없는 이시영. 애새끼가 그때 이미 싹수가 지 애비 닮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네. 이 이시영이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과장, 실장 거쳐서 4년 만에 전문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그저께 갑자기 평사원이 되어버렸어요. 평사원. 이거 육군참모총장이 네네. 육군참모총장 별 정승환. 4개 달고 있다가 정승환 갑자기 이등병 된 거야. 거야. 짝대기 한 개.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이 다스가 이명밖에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시영이 평사원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야말로 다스가 이명박 거란 얘기잖아. 무슨 자기 아들이 다스에서 이등병도 했다가 뭐 육군참모총장도 했다가 왔다 갔다 고무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명박 수사에 유리하기 위해서 지금 평사원으로 강등이 된 거잖아요? 다수 맞다는 자백을 하고 앉았어. 지금 이 이야기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름 잔머리를 굴렸는데 어이없게도 이렇게 평사원으로 순식간에 평사원 발령내는 이 자체가 오히려 이 회사가 이명박 회사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게 평사원이 갑자기 됐다는 것은요, 그 이시영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평사원이 된 거는 이명박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스야말로 이명박이 소나기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고민은 있을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거 이상은이 낼름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 걱정을 지금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어차피 이명박은 살아서 못 나올 거야. 그 다스 내 거다. 시원하게 그냥. 어. 등기라도 돌려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찰한테. 아니 어차피 감옥에 오래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못 나올 텐데 재산이라도 물려줘. 아니 그냥 자식 새끼한테 확실하게 그래 이제 네가 확실하게 이거 다스 가져라. 네가 사장해. 그래서 이상은 형한테 형 이제 내놔. 맡고 있던 거 맡아놨던 거 내가 가져갈게. 근데 이상은 그리고 난 감옥 가서 살게. 이상은이 조카. 그래. 진짜 그게 골치 아픈 상황이야. 맞습니다. 이상은이가 야 이 새끼야 됐어. 이건 내 거 할래. 여기 등기를 봐. 끝. 그렇지. 내가 지분이 많아. 근데 더 웃긴 건 말이죠.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거로 결론을 내리고, 네. 구형을 때리고요. 실제로 자기 거는 못 되는 거죠. 등기는 무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명박을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맹영규입니다. 맹영규 전 장관. 맹영규가 누구냐면 기자 출신이에요. 네. 연합통신에서 기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SBS에서 그 8시 뉴스 메인 초대 앵커를 네. 오랫동안 했었죠.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홀랑홀랑 넘어가는 게 사실 진짜 짜증이 많이 나거든. 네. 뭐냐면은 겉보기에 이 태도가 아주 젠틀하고 말도 굉장히 근사한 표준말에다가 톤도 안정적이고 말도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태도가 좋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감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정치인. 이명박 같이 관상이 좀 쥐새끼 같이 생긴 사람들한테는 저런 인물들이 좀 자기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얼굴. 자, 이
맹현규는요 1월 17일 이명박 성명 때 그 현 엘름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그 정확하지 않은데 현 엘름 할 때 있었던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뭐 정동기, 김두우, 최금락, 장다사로, 이동관, 김효재, 김상엽 등등의 그 참모들이 있었고요. 그때 있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그 맹현규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맡았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맹현규 하면 또 재밌는 게 맹현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법으로 유명하죠. 네네. 네. 맹현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맹현규법. 이게 뭐냐면 그 2006년 지방선거 때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이 열렸는데 그때 홍준표, 맹현규가 나왔어. 예. 홍준표가 그때 나왔지.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강금실이 나오니까 각각 대결 붙여보니까 다 강금실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오세훈을 픽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강금실 붙여놓으니까 오세훈이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문제는 맹현구가 이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의원직을 사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멋있게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그 동네의 멋이었나 봐요. 막 그 출사표를 배수진으로 다 돌아간 다리를 다 불태우고 하는 액션에서 배지를 떼서 버렸는데 내 배지 다시 주술라고 하니까 주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원직 사퇴를 하니까 거기 보궐선거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코미디가 이제 생기는 거죠. 명현규가 그 보궐선거에 지가 벌였던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를 한 거야. 원래는 자기도 어떻게 쪽팔리게 나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내가 또 나가냐라고 했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대신 나가기로 한 사람이 결격사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창피하고 쪽팔리지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만든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맹현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의원직 사퇴했는데 그래서 열리는 보궐선거에 지가 다시 나가서 당선이 됐어. 난 그 다시 뽑아준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잖아, 송파. 당시의 송파니까. 그게 송파예요, 송파. 네. 송파가 요번에 또 보궐선거 하잖아. 아이고, 송파는 보면은 벨도 없어. 좀 안정적으로 그 지역구를 좀 이렇게 쭉 맡아서 갈 그런 좀 쓸만한 사람 좀 뽑으십시오. 예. 자, 이제 미스테리가 어쨌든 간에 이명박의 충신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맹현구는 과연 끝까지 충성을 할 것이냐, 이명박에게. 그게 이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맹현규는요. 알아서 하겠지 뭐. 2007년 대선의 1등 공신이었는데 사실 좀 충성을 할 만한 게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명박 천하가 열렸는데 공천을 못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명박이 마음이 안쓰러워져서 데려다가 최장수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어요. 은혜를 입었네. 네, 은혜를 입었다면 입었는데 다만 제가 좀 어제 파봤더니 맹현규도 절대 이 적폐수사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아니다. 네. 현재까지는 굉장한 충신으로 보이지만 또 국방부 납품 청탁 사건 연루 의혹도 있고요. 무엇보다 4대강 자전거길, 이게 맹현규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이 자꾸 부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아마도 연락이 또 끊어지지 않을까. 네. 자, 이제 이명박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했는데 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명박이 열심히 조사를 받고 있겠죠? 11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밥 시키겠네? 네, 밥 시킬 때 거의 다 됐습니다. 검찰에서 밥 뭐 먹을래? 지금 물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뭘 먹을 것 같아? 또 전화 연결 됐나요? 전화 연결하면 돼. 네. 전화 연결 예,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밥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 지금 과연 그 이명박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까 등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 우리 변호사님, 이승훈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영장 판사들이 잡아줄까 판사를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 됐는데 영장 안 쳐주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권순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지금 검찰 소환돼서 기분 어떠세요? 뭐 아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설레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아내랑 네. 고기 파티 하기로 예약돼 있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큰 의미인가 보네요. 격병 그 더블 축제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과연 영장 전담 판사들이 네. 영장을 받아줄까?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일단 제가 보기에 검찰이 네, 구속영장을 칠지가 관건이에요. 그 전에. 네, 이게 만에 하나 기각될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지키면서 수사는 엄정히 한다. 이런 컨셉을 잡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각고의 고민 끝에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청구가 된다면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이제 판사들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새로 임명된 허경욱 그 영장 전담 판사, 그 김관진 전 장관의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예, 그래서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또 이에 대한 각종 증거, 또 주변인들의 진술을 전부 다 마주하고서 그때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또 이 문구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를 참아 쓰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 결정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구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 아침 9시 반에 이제 출두해서 이제 2시간 지났는데 네. 지금 수사 분량이 굉장히 방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예상할 수 있는 그 수사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중간에 수사를 받고 한번 일단 풀어줬다가 2차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부른 그 자체로 쭉 그냥 뭐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긴급 체포한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바로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지 요거 한번 짚어주세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게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다면 수사가 길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이미 네. 갖춰놓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가 끝난 거고요. 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번에 한 번 불러서 한 번에 조사가 좀 오래되더라도 오늘 하루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른 것은 그 신문을 통해서 뭔가 허점을 파악하고 증거나 진술, 자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질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절차거든요. 네.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또 재차 불러가지고 새로운 것을 캐내고 반복하기보다는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모양새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받을까요? 오늘 이제 아침에 들었으니까 오늘 밤은 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 밤샘 조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저는 보통 오늘 보면 사정하겠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출입 기자 할 때 보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뭐 새벽에 네네. 이렇게 하죠. 체포영장 발부를 하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수사 진술 이렇게 받다가 딱 새벽 뭐 2시 정도 돼가지고 지금부터 이명박 씨는 피의자로 전환하며 그죠? 피의자 전환 아직 지금은 피의자가 피의자인가요? 피의자로 온 거죠. 피의자 신분이고 피의자 신분이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 시나리오가 이미 검찰 내부에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바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로. 예,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어느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겠네요. 그렇죠. 돌려보내고 나서 네. 그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가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내일 정도 되면 예, 뭐 일단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그 만약에 이제 이건 뭐 너무 먼 얘기인데 혐의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예,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많이 아시다시피 100억 원대의 뇌물죄가 제일 커요. 이미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 원 이걸 뇌물로 판단한 상태고요. 여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다들 재밌어 하셨지만 뉴욕 제과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공천 헌금, 이팔성 전 우리금융 취주 회장한테 받은 뇌물 등 총 100억 원 정도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다스 실소유주로서 수백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한 사건, 그리고 은닉한 사건, 이 혐의도 받고 있고, 그 외에 또 자잘한 것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죄명만 뭐 한 18개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먼 얘기지만 구형을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명박한테 구형을 하신다면 몇 년 때리겠습니까? 제가 때리면 객관적이지 못해가지고요. 아마 향후에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형량과 관련해서는 뇌물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법조인들은 형사 사건이 있으면 일단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양형 기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 보면 일단 뇌물 금액이 수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기본이 10년이에요. 네, 기본 10년. 거기에 가중 요소가 더 많으면 11년 이상 예. 또는 무기징역. 예. 감경 요소가 많으면 이제 10년 이하로 가는 건데요. 네. 이 전 대통령에 해당하는 가중 요소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술에 관련 부정 처사, 이제 돈 받고 실제로 그 부정 처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또 피지휘자,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라든지,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뇌물을 수수한 것, 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의 가중 요소인데 여기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감경 요소를 살피면 뭐 하나 해당하는 게 없어요. 뭐 수수 금액이 너무 작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고요. 아, 변호사님 뭐 하나 있습니다.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예? 정치 보복이니까 한 5% 깎아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진지한 반성이거든요. 아, 그거 어렵지. 근데 그거 어렵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전 대통령 캐릭터를 생각할 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제가 다 해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정 축제 재산은 다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봐요. 절대 못하지. 현재 제기되는 대책만 고려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구형 20년, 판결 15년 정도 예상해 보고요. 네. 앞으로 더 밝혀질 거라는 뭐 산더미 같이 많이 남았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죠.
뭐 지금 자원외교도 있고 또 김유찬도 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또 싶네요. 야, 근데 그 구형 20년에 15년 선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보통 지금 뭐 보통 나오는 법조인들이 이렇게 짜게 말해.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뭐 구형 무기징역에 한 25년 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 자, 뭐 이거 말고 뭐 아니 저 뭐야 그 이명박이 변호인 그 뭐야 그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인단 수임. 예. 그럼 그 얘기도 저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번 이전 대통령 수사랑 관련해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전 그거였어요. 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거였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라는 말에서 한번 빵 터졌고요. 저는. 네. 그리고 바로 든 생각이 지금 이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네. 살고 있는 자택을 빼고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전두환 벤치마킹 했네.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 수임료라는 거는 변호사들이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액수가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거의 뭐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뭐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예. 이걸 지급을 하는 순간에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재산 출처를 또 밝혀야겠네. 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천문학적인 재산을 쌓아두고도 진짜 돈이 없어서 수임료를 지급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이전 대통령 변호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네. 거의 뭐 1년에 100억에 달하는 수임료 불렀다는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보다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음. 여러 가지 관계상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분이 수임료 과다 책정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이명박이가 수용할 수 없게. 예. 네. 그러니까 협상 결렬되게.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임료 관련한 부분, 예, 나름 흥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그 이명박이 그 변호인 선임 이야기 나오니까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할게요. 법무법인 발언은 이명박 정권 때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좀 무료 변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매식적이더라고. 예,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돈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렇게 명분이라든지 네. 명예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낮은 수임료 또는 무료 그렇죠. 변론을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봐서 진짜 공과 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자기 거를 잘 챙기시는 분이라 가지고. 자, 뭐 이거 말고 또 들려주실 이야기 혹시 있나요? 아니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네. 뭐 기대하면서 네. 흥미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녁에 낭만적인 화이트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실 그 발언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법무법인 발언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언에서 거절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배은망덕이다. 예,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 사실 발언은 이명박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인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명박의 그 변호인단들도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미 저희 그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발언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서 뭐 변호사 선임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어디 저 타워 팰리스 살던 사람이 그렇죠. 뭐 전셋값 없어가지고 살 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타워 팰리스를 살려고 했는데 타워 팰리스가 안 판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변두리 어디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변두리 전셋집을 못 구해. 지금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뭐 그 발언 그 법무법인 발언을 만든 창립한 변호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 판사하다가 개업할 때 제가 좋은 기사를 막 써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이분이 민변에 맞서는 그 이상한 또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서 뉴라이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깜놀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층 빌딩의 사옥까지 마련을 할 정도로 급속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신의가 너무 없다. 그쪽 사람들이 다 그런 건가? 이것도 바른한테 또 명예훼손 소송 당할라. 그 변호사들이 한 300명 되는데. 취소. 취소할까? 네. 쫄리네. 자,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네. 뭐? 이명박 뭐 조사 과정에서 조사 얘기. 남 얘기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네. 그렇죠. 영상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영상 박근혜 녹화 때는 해야죠. 안 하기로 했었죠. 박근혜 때 왜 안 하기로 했죠? 제 생각에는 그때 안 하는 명분은 딱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네. 심신미약의 상태의 발언들을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변호사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이 없는 편이잖아요. 자기가 카메라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시선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치 말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찍으면은 뭔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그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는 반인권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 위한 것이니까 오히려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더 좋죠. 원래 영상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뭐 이 시절에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구타, 고문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라는 어떤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검찰 조사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예.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녹화라는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 툭툭 쳐가면서 물어보고 그랬죠. 자존심 상하게. 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제가 아마 제가 원래 검사 출신이신가요? 꿈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조폭 양아치 새끼들 때려잡는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강력부 검사. 저도 그게 꿈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는 형사.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시대에 제가 만약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강력부 검사가 됐으면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애새끼 하나 죽여가지고 인생이 망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다시 태어나면 강력계 형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합격 안 하기를 잘했다. 잘했어요. 했으면 인생 망할 뻔했다. 네.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런 이명박의 하루로 바로 넘어가 네. 보죠. 지금 어쨌든 티타임 하고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명박이 겪을 일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조사 누가 하죠? 조사는 신봉수 부장, 네, 첨단 범죄 수사 일부 신봉수 부장, 송경호 특수 2부장,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네, 잘하신 특수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나니까 제가 알던 사람들은 이미 저희 고위직에 가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나이가 다 44살, 48살이래요. 제 또래들입니다. 예. 만약에 나한테 진짜 내가 검사로 출세해서 이명박을 조사할 수 있다면 그 나이 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릿짜릿 재미가 있을까. 막 저기 그 녹화하다 말고 녹화 잠깐 고장 나고 그러면 잠깐 카메라 잠깐 돌리고. 네. 폭력은 안 되겠죠. 네. 시험을 뽑는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이명박의 하루를 한번 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쫙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네. 뭐 소에 밝히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1001호 앞 철문 앞에서 배를 띵동 누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뭐 부장검사 방에서 이제 티타임을 나누게 되죠. 네. 그래서 검사장이 한번 쓱 지나가면서 아유 저기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는 무슨 멀리서 8km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조사 잘 받고 돌아가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 생각해도 윤석열 지검장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와가지고 저 윤석열 지검장 일단 완전 호랑이 같잖아. 네, 딱 눈만 마주쳐도 지리죠. 딱 해가지고 딱 완전 카리스마 있게 90도 인사 한번 팍 인사 딱 한번 하고 자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예, 그럼 나중에 조사 끝난 뒤에 다시 뵙도록 하시죠. 그리고 싹 나가. 그리고 거기 수사할 부장검사한테 잘 좀 부탁하네.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오줌 지려? 네. 그래서 이제 타이핑을 시작하는데 이제 부장검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이름부터 물어봐요. 그렇지. 왜냐면은 네. 그 피의자 특정부터 해야 됩니다. 네, 이명박입니다. 주소, 네, 이명박입니다. 주소 주민등- 물어보고,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직업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직업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러면은 직업 무직 이렇게 약호를 한번 죽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김백준 총무비서가 통해서 국정원 특활비 얼마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찌르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거 어디다 썼습니까? 계속 물어보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에 썼습니다. 막 이러면은 네, 개인이 착복했다고요? 이렇게 약골을 죽이면서 살살 약 올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밥때가 다가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그거는 이미 9시 30분에서 다 한 했죠. 50분 사이에 다 했을 거고, 그리고 조사를 한참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밥때가 됐으니까 이 밥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밥을 배달. 시켰을 것 같습니다. 배달. 밥을 어떻게 시키냐면 보통 이 찌라시 있죠? 찌라시를 보면 분식점, 서초동에 있는 분식점 거 아무거나 내밉니다. 그렇지. 뭐 뭐 먹을래? 드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도시락을 싸왔대요. 입맛이 고급이라서. 근데 이명박은 과연 도시락을 싸올까 많이 궁금했는데 뭐 고민 끝에 제 생각에는 안 싸우는 것으로. 왜냐? 검찰밥은 공짜니까. 네, 뭐 거기 공짜 좋아하잖아. 돈을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돈 안 들이는 거 좋아하잖아,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검찰에서 생각에는 사주는 밥 먹어야지. 제 생각에는 순두부찌개를 시키지 않았을까 왜? 생각하는데요. 가면 체하잖아. 어.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헤비한 거는 말고 좀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술술 잘 넘어가게. 예. 그리고 공깃밥을 추가하자 싶습니다. 왜? 왜냐면요, 우리 군대 가봐서 알잖아요. 가면 일단 배가 고파집니다. 왜 배가 고프냐면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맘대로 먹을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밥을 좀 더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든든하게 채워놔야 예. 돼. 물론 박근혜 같이 예민한 성격에는 밥 안 먹는다고 막 찡얼찡얼거리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일단 좀 더 먹고 보자. 나 굶으면 어떻게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들어서 아마 순두부에 공깃밥 추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명박 밥 먹는 거 생각하면 2007년 대선 때 막 국밥 떠먹는 국밥 거야? 처먹던 거 생각나거든. 먹방 진짜 먹방각 그냥 먹방각가. 참 이상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역세모형으로. 그쵸. 역세모형으로 그 얼굴에 입을 쫙 벌려가지고 국밥 밀어 넣던 거. 그래서 오늘 그때 그 나름 이명박 리즈 시절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나름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국밥을 주문해서 먹지 않을까. 국밥도 그럴듯하네요. 네, 이렇게 바로 말아가지고 말아먹는 거. 나라도 많이 말아먹었고 지 재산도 말아먹고 가족관계도 말아먹었고 마지막에 검찰에서 이게 국밥 시원하게 한 그런 말아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또 방송 해봅니다. 끝나고 국밥 먹을까? 좋습니다. 난 수두부 먹고 싶네요. 사진을 봤더니 국밥에 소주 한 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묵비권을 사용할까? 어떻게 이명박은 묵비권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 박근혜는 어버버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고. 박근혜도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꽤 긴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격책을 딱 앉아서 읽었대요.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묵묵부답 질문하고 묵묵부답 이런 노가다를 좀 하게 됩니다. 하긴 묵비권을 하면 조사는 빨리 끝나. 왜냐면은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계속 물어. 네. 질문 1부터 쭉 순서대로 묻는데 묵비권을 하면 그냥 계속 패스. 네. 그럼 속전속결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중에 함정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묵비권을 쓴다면 그 질문들을 대거 날리게 됩니다. 왜냐면 정보 비대칭성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오면은 검찰들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돌아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상대가 묵비권을 넣는다면 형식적인 질문을 이렇게 좀 추려서 하고 대충 집에 돌려보낸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그 수사할 때요.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루트별로 이걸 쫙 나누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했을 때 예상 답변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에 요렇게 답변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소환 조사라는 게 그 피의자에게는 반론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순들을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되니까 그런 함정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명박은 본인이 말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구라를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컨트롤하고 너희들을 교란시켰어라는 되도 않는 만용을 부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허세를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 전직 허세라서 대통령이 명박이다. 뭐라고? 허세라서 명박이다. 아, 우리 김남훈 앵커 지금 들어와 있나? 자, 허세라서 소년이다. 정치 신세계 숍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저자가 직접 쌓인 책이죠. 하여튼 오늘 들어왔으니까 제 예상에는 뭐 아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께서 일단은 밤샘 조사를 하고 보내고 네. 그리고 추가 소환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할 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다가 개헌안 투척하고 검찰은 이명박 구속영장 갖다 때리고 좋습니다. 뭐 그림 좋네. 평성됩니다. 네. 씨. 네, 제 생각에는 기분 이제 좋다? 조사 종료 시간은 자정 좀 전에. 왜냐면은 그렇게 빡세게 신문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증거가 너무 방대합니다. 특히 영포 빌딩 지하에 있던 그 증거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좀 간 보다가 이명박이 좀 영리하게 대답을 한다 싶으면은 질문 좀 대충 던지고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정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건 뭐 검찰 마음이니까 우리가 예상해보나만 하고 그러면 구속되고 뭐 발부되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4월 중으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월 중 기소. 예. 네. 그러면 5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기소가 되면 곧바로 재판이 시작이 돼요. 네. 예, 재판이 시작되면 자유당 미치겠다. 개헌안 와 있지, 이명박이 재판받고 있지, 뭘 해도 안 돼. 구속 날짜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구속은 저는 한 지금 시간 3월 14일이니까 네. 3월은 안 넘기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저는 저기 최성식 변호사한테 좀 자문을 좀 그래요? 전화를 좀 물어봤는데 네.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3월 2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박근혜가 그때 조사를 받았던 날이 3월 2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네, 오늘 조사 끝나고 지장을 다 찍는 시간 되게 많이 씁니다. 엄청난 페이지 분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문건을 완성해서 윤석열 검사장에게 리뷰를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틀 정도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보통. 이틀 지나가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토요일, 일요일 아마 나와서 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검토해서 신문기일을 잡는데 여기 양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하루 이틀씩 걸립니다. 한 그래서 이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영장심사에 들어가서 아마 수요일 9인 전체에 들어갈 수 있다. 딱 그렇게 하면은 출두를 3월 시켜가지고, 3월 예. 22일이네. 예. 그지? 3월 22일 정도. 21일 당일이거나 22일까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출두 시켜가지고 2시쯤에 와가지고 자 9인장 집행합니다. 딱 손잡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이때 안경. 네, 금태 3월 쓰면 안 되고요. 22일 정도, 3월 21일 정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집으로 못 간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현장. 영장 발부를 딱 하면 바로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얘를 데리고 서울구치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소는 3월 안에는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하고 1심은 9월 30일경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고요. 2020년 총선 때 총선 때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존재는 앞으로 끊임없이 선거일정과 따라다니면서 그 바미당이나 자한당 굉장히 괴롭힐 예정인데 지금 스탠스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 이명박 쉴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얘들 습관이 좀 잘못 들어서 그래요. 문재인 하는 것만 다 반대. 문재인 정부 하는 일을 다 반대하다 보니까 그 원치 않게 이명박한테 특혜를 보지 못한 애들조차도 이명박 쉴드 비스무리 하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스탠스다.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 살 길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이 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국정 운영에 협조를 잘 하는구나. 그래서 저 새끼들 완전히 죽이기엔 아까운데 뭐 이런 동정심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견제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당을. 근데 국정 운영에 협조 안 하고 지들이 했던 약속도 그냥 손바닥 뒤집이 엎어버리고 계속 뒷다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이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민심이라니까? 모든 국정 운영의 동력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야당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장애 집회하고 어깃장 놓고 깽판 치고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권이 아니다. 왜? 지금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신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바짓가루행이 자꾸 깽판 쳐봐. 국민들이 이 새끼들을 심판하는 거지. 네. 어쨌든 이명박에 대한 스탠스는 지금 완전히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IMF 끝나고 나서 이회창이 김영삼 허수아비 몽둥이로 때리고 화형식하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중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과는 어쨌든 연을 끄는 것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당사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그거를 지금 할 기회를 놓쳤다. 오늘 특히 한 발언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홍준표와 김성태가 한 말들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같은 이런 대통령들하고는 과감하게 절연을 하고 어떤 새로운 이때까지 사이비 보수를 했으니까 보수 팔아먹고 안보 팔아먹고 손절매해야죠. 정말 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보수가 되겠다고 뭔가 혁신을 하고 해야 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왜 신용을 안 해?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얘들은 혁신 어차피 못 해요. 혁신 못 하는데 신용이라도 좀 하고 이명박 같이 극딜 좀 해주고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무능하다. 그렇다고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를 확실하게 끌어안고 가는 거 이것도 안 해. 아니 그거 하면 의리라도 있다는 소리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의리도 아니고 이건 내가 지금 야당이면 자유당이면 다 끌어안고 가겠다. 이건 역시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 당의 역사다. 이 부끄러운 역사도 오롯이 안고 가면서 거듭나겠다. 가스통 정치. 그래서 지키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재라는 것이 좋은 빛나는 역사만 문화재로 우리가 그 관리를 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치욕의 역사도 보존을 하면서 계속 반면 교사로 삼아가는 교훈으로 남기는 게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 야당이 듣고 속을까? 친이당 친박당 하라는 얘기인데 속을까? 네, 속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사람이 의리라도 있어야지. 네. 어쨌든 이명박 특집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전달사항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장자연. 네. 장자연 사건 청와대 청원 좀 같이 해주십사. 자, 미투 운동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고 장자연 씨입니다. 저희가 정치 신세계에서도 이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고요. 자료도 나름 정리를 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장자연 씨의 죽음, 그 원인을 밝히는 것, 그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 지금 시작된 지 좀 됐어요. 예, 아직 10만 명을 못 넘었습니다. 이게 15일이 남았는데 아직도 83,00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라도 먼저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누가 좀 저희 정치 신세계 게시판 공지사항에 청와대 청원 함께 합시다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좀 채팅창에라도 좀 올려주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링크 장자연 씨 청원이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청원 숫자가 가장 많은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정렬 보면 가장 많은 숫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장자연 씨 청원을 헷갈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치신세계 공지 게시판에 있는 청와대 청원 함께 합시다. 그 놈을 선택하십시오. 네.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주변에 하여튼 링크를 주변에 좀 공유도 좀 하시고 해서 가시는 카페, 커뮤니티에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20만을 빨리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정리를 할까요? 네. 아유,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치맥 번개도 좋고 주맥 번개도 좋고 오늘 지인들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로맨틱한 로맨틱하고 화이트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신나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정치 신세계 쥐맥 번개도 오늘 저녁 7시 저희 스튜디오 맞은편에 있는 야들리에 치킨,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예, 거기 7시에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사전 접수를 안 받아서 몇 분이 오실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여튼 50석을 일단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녁 7시에 많은 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UBC 월드. UBC 월드 요즘 인기 좋아요.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네. 진짜. 네. UBC 월드 오늘도 그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을 잘랐어. 잘랐어.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막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청 왜곡 보도 하고 있는데 UBC 월드에서 이거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남훈 앵커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